우리는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고, 듣기 싫은 것을 들어야 했고, 웃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웃어야 했고, 울고 싶은 순간에 괜찮은 척 해야 했다. 화가 났지만 화를 내면 안 되는 사이가 있었고, 서운했지만 서운하다고 말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은 사이가 있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누르고 접고 숨기면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참았다. 그래서 맞췄다. 그래서 버텼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피로가 찾아왔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외로워졌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공허했다. 연락처에는 이름이 가득한데 정작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고, 혼자 있으면 함께하고 싶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상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관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런 건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사람을 만났고, 또다시 지쳤고,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인간관계는 구걸이다. 당신의 자유를 바치고 가짜 친절을 얻는 행위. 쇼펜하우어. 이 문장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갈린다. 너무 냉소적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관계가 그렇게 차갑고 거래적인 것이냐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마음이 든다. 반면 왜 이렇게 정확하지?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갑자기 언어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느꼈던 피로의 정체가 드러난 것 같아 섬뜩하기도 하다. 두 반응 모두 감정이 멈춘 것이다. 불편하든 공감하든 이 문장은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의문 없이 받아들여왔던 것에 균열은 했다. 관계는 좋은 것이다. 사람은 만나야 한다. 연결은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전제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정말 그런가? 정말 관계는 좋은 것이기만 한가? 정말 우리는 관계 안에서 행복해지고 있는가? 구걸이라는 단어가 거슬린다면 그 거슬림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이 단어가 불편한가? 관계를 구걸에 비유하는 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구걸하듯 행동해 왔으면서도 그것을 구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상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쓰고,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호감을 사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행위들. 우리는 그것을 노력이라고 불렀고, 정성이라고 불렀고,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 구걸의 그림자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유를 바친다는 표현도 가볍지 않다. 관계를 위해 우리가 포기해온 것들을 떠올려보라.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멀리했다. 입고 싶은 옷을 입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았다.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함께 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자유를 바친 것 아닌가?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별것 아니라고 여겼다. 관계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사라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친절을 얻었다. 미소를 얻었다. 고개 끄덕임을 얻었다. 잘했어 라는 말을 얻었다. 고마워 라는 말을 얻었다. 다음에 또 보자 라는 말을 얻었다. 그런데 그 친절은 진짜였는가? 그 미소는 진심이었는가? 상대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상대도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숨기고 싶은 모습은 숨겼던 건 아닐까? 우리는 서로의 가면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가면과 가면이 인사를 나누고, 가면과 가면이 대화를 하고, 가면과 가면이 우정을 쌓았던 건 아닐까? 가짜 친절이라는 표현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다. 모든 친절이 가짜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진심 어린 친절도 있고 순수한 호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온 친절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온 친절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진짜였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절,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친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친절, 나중에 도움을 받기 위한 친절. 이런 친절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가 돌아가려면 이런 친절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진짜 친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 자유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자.
지금까지 나의 관계 경험을 돌아봤다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상대방도 나와 같은 무게를 지고 있었을까? 상대방도 나를 만나기 위해 무언가를 참았을까?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숨겼을까? 상대방도 나와의 관계에서 피로를 느꼈을까? 상대방도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공허함을 느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었던 걸까? 서로를 지치게 하면서 왜 계속 만났던 걸까? 이 질문은 상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라는 구조 자체를 보려는 것이다. 나도 지치고 상대도 지친다면 문제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식 자체에 있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관계를 평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다. 이 명언이 불편한 이유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계라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관계가 좋은 것이라고 배웠다.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고 배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다.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배웠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고 인맥이 넓으면 성공한다고 배웠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고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관계를 넓히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행복이었는가? 그 결과가 충만함이었는가? 아니면 피로였는가? 공허함이었는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자.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았던 순간,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던 순간, 하고 싶은 일을 접었던 순간, 그때 우리는 생각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관계니까.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포기의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했다. 상대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상대도 나의 희생을 알아줄 것이라고. 상대도 비슷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어떤 경우에는 충족되었을 것이다. 상대도 나를 배려해 주었고 상대도 나를 위해 양보해 주었다. 그런 관계는 지속되었고 그런 관계에서는 덜 지쳤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았다. 내가 참은 만큼 상대는 참지 않았다. 내가 양보한 만큼 상대는 양보하지 않았다. 내가 희생한 만큼 상대는 희생하지 않았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억울함을 느꼈고 분노를 느꼈고 허탈함을 느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옹졸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참았다. 또 삼켰다. 또 눌렀다. 그리고 그 눌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피로가 되었다. 구걸이라는 단어가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다. 우리는 구걸하듯 관계를 유지해왔다. 상대의 관심을 구하고 상대의 인정을 구하고 상대의 호감을 구했다. 그 대가로 자유를 바쳤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되고 싶은 사람을 포기하고 살고 싶은 삶을 포기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친절이었다. 미소였다. 좋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였는지는 알 수 없다. 명언 앞에 서면 두 갈래 길이 보인다. 하나는 부정하는 길이다. 아니야. 내 관계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진짜 친절을 주고받고 있어. 나는 구걸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명언을 냉소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된다.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길이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어쩌면 내 관계에도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하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명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을 너무 빨리 덮지는 말자. 불편함에는 이유가 있다. 불편함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다. 관계가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관계가 무엇인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지금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보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던 순간,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순간,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던 순간, 되고 싶은 모습을 숨겼던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했다. 상대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가 더 사랑받을 것이라고. 그 기대는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돌려받았는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있는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기한 것 중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게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자. 답을 서둘러 찾으려 하지 말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질문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관계면 좋은 것이니까, 참는 게 맞으니까, 어른이니까, 성숙해야 하니까, 이런 말들로 질문을 막아왔다. 하지만 막힌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피로가 되어 돌아온, 공허함이 되어 돌아온다. 외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질문 앞에 서보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기한 것들, 그 포기의 대가로 기대한 것들, 실제로 얻은 것들, 이 세 가지 사이의 간극을 보자. 간극이 작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맞는 것이다. 간극이 크다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 상대의 문제인지, 관계 방식의 문제인지는 아직 모른다. 지금은 그저 간극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명언이 던진 돌이 수면에 파문을 일으켰다. 인간관계는 구걸이다. 당신의 자유를 바치고 가짜 친절을 얻는 행위.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켰느냐다. 불편함을 일으켰다면 그 불편함을 따라가 보자. 공감을 일으켰다면 그 공감을 따라가 보자. 어느 쪽이든 우리는 지금 관계라는 익숙한 것을 낯선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다. 한 번의 선택은 우연일 수 있다. 두 번의 선택은 경향일 수 있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선택을 반복했다면 그것은 이미 선택이 아니다. 패턴이다. 습관이다. 자동화된 반응이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늘 비슷한 자리에 서 있었다. 늘 비슷한 역할을 맡았다. 늘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지금 묻지 않는다. 다만 왜 늘 그랬는지 그 반복에 윤곽을 보려 한다. 먼저 연락했던 쪽이 늘 나였다면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서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약속을 잡고,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늘 나였다면 상대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랬다면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다. 나는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했고 그 유지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상대는 그런 책임을 느끼지 않았는데 나는 왜 느꼈을까? 먼저 양보했던 쪽이 늘 나였다면 의견이 다를 때,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방향이 다를 때, 늘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섰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물었다면,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의견에 맞춰왔다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랬다면 이것은 배려가 아닐 수 있다. 충돌을 피하려는 회피일 수 있다. 나는 갈등이 두려웠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양보라는 이름의 후퇴를 선택했던 것일 수 있다. 왜 갈등이 그토록 두려웠을까? 갈등을 겪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을까? 먼저 사과했던 쪽이 늘 나였다면, 다툼이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서로 상처를 주었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와 상관없이 늘 내가 먼저 사과했다면,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면, 상대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내 억울함을 삼켰다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랬다면 이것은 성숙함이 아닐 수 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일 수 있다. 나는 관계의 단절을 견딜 수 없었고 그 단절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했던 것일 수 있다. 왜 단절이 그토록 무서웠을까? 혼자 남는 것이 왜 그토록 견딜 수 없었을까? 이 세 가지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 이 사람은 관계의 유지를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낀다.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한다. 자신을 줄이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맞춘다. 상대가 편하도록, 상대가 기분 좋도록, 상대가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배려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불안이 있었다. 상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대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마음들이 불안의 형태로 존재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상대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상대가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행동을 만들었다. 먼저 연락하는 행동, 먼저 양보하는 행동, 먼저 사과하는 행동. 이 행동들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상대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관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친절이라고 불렀던 것은 무엇이었나?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친절이라고 불렀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계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친절의 뿌리가 불안이었다면 그것은 진짜 친절인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친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친절의 탈을 쓴 불안 관리였을 수 있다.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상대가 나에게 화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을 수 있다. 배려라고 믿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돌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불렀다.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배려의 뿌리가 거절에 대한 공포였다면 그것은 진짜 배려인가? 내가 먼저 주면 상대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다면 그것을 배려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선제적 양보였을 수 있다. 상대가 나를 거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줌으로써 거부당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전략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책이 밀려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친절이 가짜였다는 건가? 내가 보여준 모든 배려가 계산이었다는 건가?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하지만 지금 하려는 것은 판단이 아니다. 자책도, 비난도, 후회도 아니다. 단지 이해하려는 것이다. 왜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는지, 왜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는지 그 반복의 구조를 보려는 것이다. 구조를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구조를 모르면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 여기서 시선을 과거로 돌려보자. 이 패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싫은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내 욕구를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았다. 내 감정을 드러내면 버림받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숨기기 시작했다. 맞추기 시작했다. 양보하기 시작했다. 어떤 경험이 이 패턴을 만들었을까? 부모님이 바빴을 수 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칭찬받았고 때를 쓰면 혼났을 수 있다. 그래서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웠다. 내 욕구를 숨기는 법을 배웠다. 형제 자매가 있었을 수 있다. 양보하면 착하다고 칭찬받았고 다투면 혼났을 수 있다. 그래서 양보하는 법을 배웠다. 내 것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수 있다. 거절당하거나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맞추는 법을 배웠다. 이 경험들이 신념이 되었다. 내가 먼저 맞춰야 관계가 유지된다. 내가 양보해야 사랑받는다. 내 욕구를 표현하면 버림받는다.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끝난다. 이런 신념들이 형성되었다. 이 신념들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작동한다. 몸에 새겨진 것처럼 작동한다. 관계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먼저 연락하고 자동으로 먼저 양보하고 자동으로 먼저 사과한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신념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해야 안전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사랑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아니다. 지금의 관계는 어린 시절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먼저 맞추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한다. 과거의 생존 전략을 현재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지친다. 그래서 피로하다. 지금 상대는 내가 맞추지 않아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상대는 내가 양보하지 않아도 나를 싫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모른다. 확인해 본 적이 없다. 늘 먼저 양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화의 함정이다. 한때는 나를 보호해준 행동이 지금은 나를 지치게 한다. 한때는 관계를 유지해준 전략이 지금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늘 맞춤형 나, 상대가 좋아할 것 같은 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나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상대는 진짜 나를 모른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숨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오래 만나도 여전히 모르는 사이다. 지금의 피로함은 여기서 온다. 관계가 많은데 외롭다. 사람을 만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방식의 문제다. 진짜 나를 숨기고 맞춤형 나만 보여주고 상대가 좋아할 것 같은 것만 하기 때문이다. 상대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연기된 나다. 포장된 나다. 그래서 좋아해줘도 기쁘지 않다. 인정해줘도 채워지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명언을 떠올려보자. 인간관계는 구걸이다. 당신의 자유를 바치고 가짜 친절을 얻는 행위. 자유를 바친다는 것, 그것은 진짜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가짜 친절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맞춤형 나에 대한 반응을 얻는다는 것이다. 진짜 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연기된 나에 대한 반응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허하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왜 이 방식을 멈출 수 없었을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거절당할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내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불안이 자동화된 행동을 유지시킨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 늘 같은 방식을 반복한다. 먼저 맞추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한다. 이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계를 지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 방식이 정말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가? 연락처에 이름이 남아있는 것과 진짜 관계가 있는 것은 다르다.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는 것과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인가? 관계의 형식인가? 연결인가? 연결의 흉내인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춰야 한다. 서둘러 답하지 말고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시선을 다시 현재로 가져오자. 지금 가장 가까운 관계를 떠올려보라.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인가? 먼저 연락하는 쪽인가? 연락받는 쪽인가? 먼저 양보하는 쪽인가? 양보받는 쪽인가? 먼저 사과하는 쪽인가? 사과받는 쪽인가? 늘 같은 쪽이었다면 그것이 왜인지 생각해보라. 상대가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성격이라서? 아니면 내가 그래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패턴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 관계가 바뀌어도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같은 역할을 맡는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왜냐하면 패턴은 상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 안의 신념,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자동화된 반응이 패턴을 만든다. 상대가 누구든 나는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같은 피로가 반복된다. 관계를 끊고 새 관계를 시작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로가 찾아온다.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바뀌어도 문제가 반복된다. 그때서야 깨닫는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었다. 문제는 관계 방식이었다. 나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이 깨달음도 쉽게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인식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인식이다. 왜 늘 같은 역할이었는지, 왜 늘 같은 방식이었는지, 왜 늘 같은 자리였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본다. 자책하지 않고 본다. 그냥 본다. 남북의 윤곽을 본다. 패턴의 형태를 본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유지되었는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본다. 이 봄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가동화된 것을 의식화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다시 과거로 가보자. 이 패턴이 시작된 시점을 찾아보자. 언제부터 먼저 맞추는 사람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사과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경험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누군가의 말이었을 수 있다. 누군가의 행동이었을 수 있다. 어떤 사건이었을 수 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 대략적인 시기, 대략적인 분위기만 떠올려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임을 아는 것이다. 형성된 것은 변할 수 있다. 타고난 것은 바꾸기 어렵지만 형성된 것은 바꿀 수 있다. 배운 것은 새로 배울 수 있다. 습관이 된 것은 새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동화된 것은 의식화를 통해 멈출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오랜 시간 반복된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첫 번째 단계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 패턴이 지금도 필요한지 질문하는 것이다. 지금 세 번째 질문 앞에 서 있다.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전략이 지금도 필요한가? 과거의 나를 보호해준 행동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지금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늘 해오던 방식을 멈추고 다른 방식을 시도해볼 용기.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확인해볼 용기. 양보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볼 용기. 사과하지 않아도 상대가 떠나지 않는지 확인해볼 용기. 하지만 지금은 그 용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은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왜 늘 같은 역할이었는지 질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변화는 그 다음이다. 변화를 서두르면 또 다른 형태의 강박이 된다. 달라져야 해. 바꿔야 해.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은 또 다른 자기 억압이다. 지금은 그냥 보는 것이다. 판단 없이, 자책 없이, 조급함 없이 그냥 패턴을 본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관계에서 늘 같은 역할을 맡아온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는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 먼저 양보하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왜 늘 그 자리였는가? 상대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내가 그 자리를 선택했는가? 그 자리가 편했는가? 그 자리밖에 몰랐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라.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라. 그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질문은 방향을 위한 것이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관계에서 늘 같은 역할을 맡아온 이유를 묻는 것은 그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 방향을 보라는 것이다. 그쪽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불안이 있을 수 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잊고 있던 기억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이 있든 그것을 보는 것이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나의 이야기였다. 나의 관계, 나의 패턴, 나의 피로. 하지만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일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 관계 안에서 지치고, 관계 밖에서 외로운 사람. 진짜 나를 숨기고, 맞춤형 나만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뿐일까? 주변을 돌아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보인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관계를 원하면서 관계에 지친 사람들. 연결을 갈망하면서 연결 안에서 달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고, 자라면서도 누군가와의 연결이 필요했다.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모든 과정에 타인이 있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다. 관계 없이는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필요해서 맺은 관계가 부담이 된다. 원해서 시작한 관계가 짐이 된다. 사랑해서 유지한 관계가 고통이 된다. 왜 그런가? 왜 필요한 것이 고통이 되는가? 왜 원하는 것이 짐이 되는가? 이 모순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잘못인가? 상대의 잘못인가? 아니면 관계라는 것 자체에 내재된 무엇인가? 홀로 있으면 외롭다.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으면 공허함이 밀려온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답답함이 찾아온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한다. 타인의 반응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낀다. 혼자 있으면 그 확인이 사라진다. 그래서 외롭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는다. 연락하고 만나고 함께 하려 한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지친다. 누군가와 있으면 신경 쓸 것이 많아진다.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상대의 말에 반응해야 하고, 상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할 수 없다. 자유가 줄어든다.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래서 지친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진다. 잠시만 쉬고 싶어진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진다.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된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사람을 찾고, 함께 있으면 지쳐서 혼자를 찾는다. 외로움과 피로 사이를 오간다. 연결과 단절 사이를 오간다.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한다. 어디에도 편안하지 않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관계를 잘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외롭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순환 속에 있었다. 다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은 모순된 존재다. 연결을 원하면서 연결에 지친다. 자유를 원하면서 자유 속에서 외롭다. 이해받고 싶으면서 이해받으려면 자신을 열어야 하고, 자신을 열면 상처받을 수 있다. 사랑받고 싶으면서 사랑받으려면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면 잃을 수 있다. 모든 원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모든 어둠에는 이름이 따른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인간으로 사는 한 이 모순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걸이라는 단어가 불편했던 것이다. 이 단어는 우리가 회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건드린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인정, 사랑, 이해, 소속감, 존재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지불하고 있다. 시간, 에너지, 자유, 진정성,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거래다. 교환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거래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관계는 순수한 것이어야 하고,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하고, 우정은 계산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싶다. 구걸이라는 단어는 그 믿음을 깨뜨린다. 그래서 불편하다. 하지만 불편함은 진실의 신호다. 편안한 거짓말보다 불편한 진실이 낫다. 불편함을 피하면 같은 자리에 머문다. 불편함을 마주하면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이 불편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친다는 것. 바라는 것과 얻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 이 간극이 피로가 되고 공허가 되고 외로움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었나?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다. 대화, 웃음, 공유, 동행. 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바람이 있다. 존재의 확인. 내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싶다. 이 세상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관계는 이 확인의 수단이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진짜 나인가?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진짜 나를 숨긴다. 맞춤형. 나만 보여준다. 상대가 좋아할 것 같은 나만 보여준다. 그러면 상대가 확인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나의 존재가 아니라 맞춤형 나의 존재다. 연기된 나의 존재다. 그래서 확인받아도 채워지지 않는다. 인정받아도 공허하다. 사랑받아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진짜 나를 향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존재의 확인을 타인에게서 받아야 하는가?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왜 타인이 확인해줘야 하는가? 스스로 확인할 수는 없는가? 스스로 알 수는 없는가? 만약 존재의 확인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면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더 이상 확인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계 안에서 덜 지치지 않을까? 맞춤형 나를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존재의 확인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타인 없이 나를 확인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과 종교인들과 심리학자들이 고민해온 질문이다. 여기서 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질문을 던지려는 것이다. 우리가 관계에서 구하려 했던 것이 어쩌면 관계 밖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질문. 타인에게서 얻으려 했던 것이 어쩌면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질문. 시선을 더 넓혀보자. 나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전체를 보자. 역사 속에서 인간은 늘 관계를 맺어왔다. 가족, 부족, 공동체,
국가,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늘 갈등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원죄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단절이 있었다. 관계는 인간에게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조건의 일부다. 왜 그런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체로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도 추구한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애착 욕구와 자율성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으면서 동시에 독립적이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타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나와 너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그 차이는 완전히 극복될 수 없다. 이 간극이 오해와 갈등을 만든다. 어떤 설명을 택하든 결론은 비슷하다. 관계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관계의 모순 안에 있어야 한다. 연결을 원하면서 연결에 지치는 것. 함께하고 싶으면서 혼자이고 싶은 것. 이해받고 싶으면서 이해받기 어려운 것. 이 모순은 해결될 수 없다. 관리될 뿐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모순과 함께 살아갈 뿐이다. 모순이 없는 관계를 꿈꾸는 것은 환상이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연결, 완벽한 사랑. 이런 것은 인간 사이에는 없다. 있다고 믿으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지친다. 그래서 기대를 조정해야 한다.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한다. 관계가 존재의 공허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한다. 관계가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한다.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관계는 잠시 함께 걷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잠시 나란히 걷는 것이다. 그 나란히 걷는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그 시간이 영원하거나 완벽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관계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기대의 방향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관계가 나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관계가 나의 공허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진다. 더 이상 관계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관계에서 존재 확인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 이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지친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해도 방향을 알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조금씩 덜 구걸하게 될 수 있다. 조금씩 더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명언을 본다. 인간관계는 구걸이다. 당신의 자유를 바치고 가짜 친절을 얻는 행위. 이 문장이 처음보다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들렸거나 너무 정확해서 아팠다. 지금은 어떤가? 어쩌면 이것은 경고일 수 있다. 관계가 구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 자유를 너무 많이 바치지 말라는 경고. 가짜 친절에 속지 말라는 경고. 동시에 이것은 질문일 수 있다. 구걸하지 않는 관계가 가능한가? 자유를 바치지 않는 관계가 가능한가? 진짜 친절만 오가는 관계가 가능한가? 대답은 모른다. 완벽하게 구걸 없는 관계, 완벽하게 자유로운 관계, 완벽하게 진실한 관계, 그런 것이 가능한지 모른다.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의 구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자유는 양보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가면은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중요하다. 전부를 바치지 않는 것, 전부를 숨기지 않는 것, 전부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 조절이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간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관계 안에서의 패턴, 그 패턴의 기원, 인간 존재의 모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우리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다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지 않겠다.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관계에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만약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관계일까? 자유를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여전히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방향을 제시한다. 어딘가를 바라보게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형식을 낯설게 본다. 받쳐야 유지되는 것, 맞춰야 지속되는 것, 숨겨야 안전한 것. 이것이 관계의 본질인지 아니면 우리가 배워온 관계의 형식일 뿐인지 묻는다. 다른 형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게 한다. 상상해보라.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진짜 나로 있어도 되는 관계, 맞추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관계, 숨기지 않아도 안전한 관계. 그런 관계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외로울까? 편안할까? 지칠까? 충만할까? 여전히 연결이라고 느껴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고 느껴질까? 이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른다. 어쩌면 영원히 상상에 머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상상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상상할 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바치고 있는지 보인다. 진짜 나로 있어도 되는 관계를 상상할 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숨기고 있는지 보인다. 상상이 현실을 보게 한다. 그리고 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마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묻지 마라.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묻지 마라.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저 질문 앞에 서 있으면 된다. 질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면 된다. 그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살피면 된다. 답은 나중에 온다. 아니, 답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다. 관계는 구걸이었을 수도 있다. 자유를 바치고 가짜 친절을 얻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어딘가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여정이다. 그 여정에 정해진 길은 없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다만 오늘 하나의 질문을 품고 간다. 만약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관계일까?